시작부터 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제게 제가 빠져 홀라당 제 인생을 말아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이야기라 어떤 질타가 이어질지 겁이 나기도 합니다. 바보처럼 지가 선택해놓고 왜 그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유를 막론하고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물론 사랑이 밥 먹여주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도 금방 깨닫게 되었지만요. 지금부터 제 마음을 들었다 놨다 저를 뒤흔들고 이용하려 했던 그 인간들에게서 벗어난 이야기 제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남편놈 자랑이랄 것도 딱히 없고 잘하는 것도 딱히 없는 가진 거라곤 정말 잘생긴 얼굴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놈이었습니다. 그래도 허우대는 참으로 멀쩡했어요. 운동을 매일같이 꾸준히 해서 복근도 있었고 적당한 근육질 몸매에 얼굴은 또 얼마나 조각미남이게요. 진짜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눈에도 내노라 하는 조각미남 배우를 똑 닮았다니까요. 오죽하면 길 가다가 혹시 연예인 아니세요? 하고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학창 시절에는 별명이 다비드상이었대요. 너무 얼굴이 조각같이 잘생겨서 거기다가 팬클럽까지 있었던 놈이라 얼굴 하나만큼은 어디 가서 빼먹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한 삶을 살았겠어요. 잘생긴 얼굴값을 한다고 여자들은 늘 줄줄이 꼬리 붙들듯이 따라붙었지요. 지가 배고프다고 슬쩍 한마디 던지면 먹을 거 사다 바치는 인간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 살살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면서 기생하고 있었던 놈이었던 것이요. 전 몰랐어요. 저는 그때 참 바보였거든요. 이놈이 자기 얼굴 하나 믿고 너무 편안하게만 살았던 걸 제가 어찌 알았겠어요? 저 또한 이 인간의 얼굴에 반해서 몇 년을 짝사랑했었거든요. 우리 남편 잘생긴 얼굴 하나만 믿고 모델이 되겠다고 배우가 되겠다고 열심히 이쪽 저쪽을 기웃거리면서 다녔는데 그게 뭐 얼굴만 반반하다고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운 좋게 어디 아침 드라마 조연도 아니고 대사 한 줄 있는 역할 맡은 뒤로는 본인이 배우라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녔었는데 사실 그때는 저도 어릴 때라 그런 게 다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똑똑이어서 대학도 명문대를 졸업했고 증권가에 취직을 해서 자산관리 일을 해주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는데 공부만 한 사람이라 그런지 남편이 말을 하는 계열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본인의 허세를 진짜인 줄 알고 동경하기도 했었죠. 저는 나름 투자하는 펀드나 주식마다 대박을 친 덕분에 20대 후반에 꽤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었는데 제가 돈에 대한 욕심이 조금 남달랐었거든요. 특히 투자로 쭉 성공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투자로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증권가에서 일을 하면 연봉이라는 게 보통 인센티브로 많이 챙겨가게 되거든요. 제가 많이 받았을 때는 1년 연봉이 억 단위였으니까 젊은 나이에 돈이 많은 편이기도 했었지요. 그러니까 저도 눈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친구들이 조건이 괜찮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하면서 소개팅을 시켜줘도 제가 돈이 많은데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하나? 약간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때가 되면 만나야겠다 마음을 접었고 열심히 제 재산 불리는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았죠. 그러다가 이게 운명인지 악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눈을 슬쩍 돌리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영화 투자 쪽이었어요. 이게 투자만 잘 골라서 하면요. 그 영화가 영업이익만 넘기면 투자자들에게 돌아오는 게 꽤 좋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영화 투자 쪽이 은근히 남는 장사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잘 모르잖아요. 이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 영화인지 아닌지 근데 그럴 때는 주연 배우가 누구인지 감독이 누구인지 제작사만 보고 들어가도 중간 이상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투자를 알아보다가 우연치 않게 영화 투자 쪽에 뼈가 굵은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영화 들어가기 전에 하는 회식 비슷한 자리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또 그런 자리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만 들어도 투자를 해도 되는 영화인지 아닌지 딱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티식으로 여는 큰 자리였는데 그 영화가 규모가 큰 영화라서 파티를 여는 거지 평소 다른 영화들은 이런 자리를 만들지 않는다고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영화배우를 실물로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싶어서 힘들게 화장도 하고 높은 굽에 구두까지 챙겨 신고 그 자리에 딱 나가게 되었지요. 근데 저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색하고 어떻게 어울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영화 배우들 사이에 있으니까 제가 너무 초라한 것 같고 그래서 소심하게 뒤에서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제 옆에도 저처럼 어색해하는 사람 한 명이 서서 두리번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예요. 손에는 뭔 서류 같은 걸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영화 연출부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무슨 자리에 있으시길래 여기에 참석하게 되셨는지. 배우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제가 좀 잘 어울리지 못하죠. 이번에 처음으로 영화 쪽에 투자를 해볼까 싶어서 따라 나오게 되어서 그런지 너무나도 어색하네요. 와, 그럼 투자자분이세요? 혹시 이거 하나 받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나도 잘생긴 남자가 저에게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하나를 꺼내서 주는데 덥석 받았죠. 뭔가 싶어서 보니까 소위 말하는 포트폴리오 같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돌리는 이력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투자자라면서요. 제가 신인 배우거든요. 혹시 작품 투자하실 때 저라는 배우가 있다는 사실 한 번은 기억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자리에 영화 연출부 사람들에게 눈도장 찍고 싶어서 친구를 따라오게 되었거든요. 아, 그럼 이 영화에 출연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친구만 붙어서. 그게 왠지 짠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첫 투자이긴 했지만 눈도장 찍으러 온 거나 다름없는 사람이었고 뭔가 지금 당장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말이죠. 묘한 동질감이 생겨서 대화를 나누다가 술도 한잔하게 됐는데 제가 술이 좀 약하거든요. 하필이면 그날 높은 굽을 신기도 했고 계단에서 발을 삐끗해버리고 말았어요. 뼈가 다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구두굽이 딱 부러지게 된 거예요. 나름 비싼 구두를 신었던 건데 기분이 확 다운되더라고요. 자리에 맞춰서 옷도 차려입었는데 아, 오늘은 날이 아닌가 싶더라니까요. 아, 저는 오늘 이상하게 일이 꼬이네요. 구두굽이 부러져서 더는 못 돌아다닐 것 같은데 이만 집으로 가봐야겠어요. 지금 가시려고요? 구두굽 걷기 불편하실 텐데. 아,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부러진 구두굽을 들고 자리를 벗어나려는데 기다리라고 하길래 뭔가 싶어서 그냥 기다렸죠. 한 10분 정도 뒤에 헐레벌떡 뛰어오더니만 저에게 슬리퍼 하나를 주더라고요. 아, 글쎄 옆에 있는 슈퍼에 가서 슬리퍼를 사온 거예요. 삼선 슬리퍼. 어머, 이런 걸 다 구해다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어쩌죠? 당연히 이 정도 매너는 갖추고 살아야죠. 부러진 구두를 신고 가셨다가는 정말 크게 다치실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집으로 가신다고 하셨으니 신발쯤이야 뭐 좀 안 어울려도 괜찮잖아요. 이게 뭐라고 감동인 건지 잘생긴 남자가 매너까지 좋으니까 눈이 헷가닥 돌더라고요. 네, 얼굴이 밥 먹여주냐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때는 정말 얼굴이 밥 먹여주는구나 싶었어요. 얼굴만 봐도 싱글싱글 웃음이 나고 배가 불렀거든요. 아무튼 그 신발 신고 집에 오는데 연락처 한번 못 물어봤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얼굴이 엄청 잘생긴 남자였으니까 제 인생에 이런 사람을 또 만나볼 기회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알게 됐어요. 그 남자가 저한테 주었던 포트폴리오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름, 키, 나이, 전화번호가 상세하게 다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일생일대에 용기를 내게 되었어요. 소심해서 그럴 성격이 못 되는데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구두굽이 부러졌던 슬리퍼 너무 감사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저에게 주신 포트폴리오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라서 누군가 했는데 그쪽 분이셨구나. 집에는 잘 도착하셨어요? 네, 덕분에 발 편하게 잘 왔어요. 오늘 도움도 받았고 해서 제가 그냥 넘어가기는 죄송하고, 이걸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그런 거 가지고 무슨 보답식이나 해주신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나중에 밥이라도 한 끼 사주시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우, 당연히 보답해야죠. 밥이요? 너무 좋죠. 말 나온 김에 시간 되시는 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좋은 식사 대접 한번 할게요.
혹시라도 말 바뀔세라 바로 약속을 잡았어요. 그게 바로 제 남편이랑 저랑 처음 만나게 된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저는 너무나도 빠른 시간에 이 사람에게 푹 빠지게 되었어요. 잘생긴 얼굴에 끝내주는 몸매는 물론이고 사람이 너무 자상하고 다정다감하니까 정말 인기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초반에는 넘볼 생각은 못했지만 몰래 몰래 짝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지요. 한번 같이 밥을 먹은 이후부터는 은근히 서로 연락을 하면서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도 저에게 궁금한 것들이 있었겠죠. 혹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영화가 몇 개나 있어요? 저보다 어리신데 진짜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투자요? 뭐 이것저것 둘러보고 있어요. 앞으로 천천히 오래 투자를 해보려고 해서 지금 나오는 시놉시스들 다 검토 중인데 딱 마음에 꽂히는 게 없네요. 물론 저도 허세를 좀 많이 떨었죠. 영화 투자 파티 딱 한 번 가본 게 전부였고 그 뒤로 영화 투자에 대해서 뭐 딱히 알아보고 있는 건 없었거든요. 쉬운 일도 아니었고 은근히 재미있는 영화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줄거리만 대충 보면 다 재미있어 보이는데 막상 만들고 나면 망작인 것들도 많았으니까요. 거기다가 제가 20대 후반이었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고 싶고 제가 한눈에 홀딱 반한 남자이니까 저를 조금 더 멋진 사람으로 꾸며내고 싶은 마음에 허세가 섞인 허풍들을 내뱉으면서 제가 대단한 사람인 척했죠. 그런 자리를 몇 번 가지다 보니까 남편은 저에게 점점 더 잘해주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게 저에 대한 호감이 쌓여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남편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은근히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하면서 착각을 했지만 남편은 저 하나 잘 꼬셔서 자기가 영화배우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제가 떨었던 허세가 제대로 먹힌 것이었어요. 투자를 하려고 하면 알아봐야 할 것도 많을 거고 감독님들이랑도 꽤 친하게 지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다양한 영화 감독님들을 만나보려고 해요. 투자를 할 돈은 넉넉하게 있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투자자들이 배우들도 선택해서 할 정도로 파워가 꽤 크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본질을 숨기고 겉으로만 허세를 떤 거죠. 저는 남편을 한 번 더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런 허세를 떤 것이었고 남편은 저를 잘 꼬셔서 자기가 영화배우로 자리를 잡고 싶었던 것이었고 서로 원하는 게 확실했던 거죠. 근데 글쎄 제 투자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던 그 돈 많이 들어간 영화가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제가 모았던 돈을 날린 건 당연하고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놀림을 엄청나게 받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인생에서 큰 실패를 맛본 느낌이었죠. 아니, 매번 그렇게 투자도 잘하고 보는 눈도 좋던 김대리가 어쩌다가 그렇게 쫄딱 망한 영화에 투자를 하게 되었어? 이래서 하던 일이나 잘해야지.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된다니까. 김대리,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인 거야. 그동안 많이 벌었으니까 저 정도는 타격도 없겠지 뭐. 아, 됐어. 아직 나이 어리고 앞길 창창한데 김대리 걱정 말고 우리 걱정이나 하자고. 제가 그동안 어린 나이에도 실적이 좋아서 선배들 질투를 한 몸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제가 너무 바보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망해버린 걸 어쩌겠어요. 앞으로는 영화 투자에 눈길도 안 줘야겠다. 단단하게 마음이나 먹었지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살짝 있었어요. 저는 제 남편에게 홀라당 반했으니까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워낙 투자에 대한 말이 많으니까 영화 관련된 정보가 들어오면 남편에게 마치 제가 투자를 해서 알게 된 것처럼 쏙쏙 알려주기 시작했죠. 아직 소식 못 들었지? 이번에 로맨스 영화 감독이 영화 하나 들어간다던데 거기에 투자를 한번 해볼까 싶어. 배우 추천을 해줄 수 있게 되면 당신을 좀 추천해줄까? 정말? 그 정도 능력이 되는 거야? 아, 그래주면 너무 고맙지. 어떻게든 콩고물 한 번 더 얻어먹으려고 했던 남편은 저에게 혼신을 다했고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연애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원하는 걸 가지기 위해 매일같이 붙어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사이는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나 혼자 착각하는 거야? 아니야, 나도 같은 마음이야.
사실 말이야,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군가와 연애를 할 때 먼저 사귀자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 당신이 처음이야. 나랑 같이 미래를 그려나갈 생각 있어? 나는 당신이랑 함께하고 싶어. 드디어 우리 관계에 확신이 생기게 되었으니 저는 너무 좋았죠. 파티 자리에서 만나서 연애하자는 말이 나오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욕심이 나는 거 있죠?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나이 30에 연애를 시작하고 딱 5개월 지나서 남편이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어머, 이 꽃다발하고 반지 뭐야? 지금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야? 우리가 연애라는 걸 시작한 지는 5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1년이라는 시간을 알아왔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연애 말고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충분히 알아온 시간이라고 생각해. 나도 물론 당신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아직 내 나이도 30이고 당신도 30 중반이잖아. 결혼은 좀 먼 이야기인 것 같아. 당신이 배우로 성공을 한 다음에 결혼을 하는 게 우리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 나도 배우로 성공해서 당신에게 당당하게 프로포즈하고 싶었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꼭 그래야 하나 싶더라. 요즘 육아하는 남자가 얼마나 많겠어. 그게 대세라더라. TV 프로그램만 봐도 육아하는 남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 내가 어떻게든 돈 벌어올게. 당신에게만 기대지 않을게.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저는 처음에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슬쩍 남편을 만류했지만 결국 저는 남편에게 넘어가게 되었어요. 저에게 계속해서 사랑한다, 결혼하고 싶다 하고 말을 하는데 안 넘어갈 여자가 없겠더라고요. 저희는 양가의 뜨뜻미지근함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뜨뜻미지근했냐고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죠. 아, 왜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한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너네 사고 친 건 아니지? 아니, 우리 아들이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서 배우가 되어도 아주 대단한 배우가 될 상인데 며느리 얼굴을 보니 그렇게 반반하지도 않고 뭐 돈은 잘 번다고 들었다만 그게 중요하니? 돈 잘 번다고 우리 아들 무시나 하진 않았지. 그냥 그저 그런 결혼 생활을 하게 될까 봐 걱정도 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구나. 내 마음 이해하지?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제가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요. 시댁에서는 제가 모양 빠지는 것 같다고 좀 아쉬워하셨죠. 솔직히 그 말에 저도 상처를 받긴 했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저는 꾹 참았어요. 물론 시댁에서만 저를 고깝게 본 건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에서도 똑같이 남편에게 면박을 주셨거든요. 아이고야, 배우는 무슨 백수 아니야? 솔직히 잘생긴 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콩고물 하나 더 얻어먹을지는 몰라도 사위가 일하는 곳에서는 잘생긴 게 널리고 깔린 거 아니야? 꼴값하게 생겼구만 뭐 좋다고. 아, 직장도 딱히 없다며. 결혼 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결혼은 현실이야? 양가에서 서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뭐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웃기죠? 그냥 서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걸 알아서 속으로 더 삼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굳이 입 밖으로 꺼내봐야 좋은 소리 안 나올 거 뻔히 아니까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저랑 남편은 서로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결혼해서 우리 둘이 잘 살면 되는 거다 하는 마음으로 신혼살림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친정엄마가 말씀해 주신 대로 결혼은 현실이더라고요. 배우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백수인 남편, 저는 증권가에서 일을 하느라 밤낮 없이 야근을 하며 늘 피곤함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서로 예민해지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남편이 늘 대접만 받으면서 살아온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잘생긴 얼굴로 뭐 하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줄줄 따라붙어서 다 해준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당연하게 자신을 떠받들여 주기만 원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바라는 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하는 일 딱히 없이 집에만 있으니까 돈을 버는 제가 남편을 무시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인지 뭔지 저를 꽉 쥐어잡고 흔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예, 설마 너 돈 좀 번다고 우리 아들 구박하는 거 아니지?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주고 있는 거지? 일이라는 게 원래 그 세계에서는 있다가도 없는 거다.
유명한 배우들도 봐라. 몇 년씩 쉬는 사람들 있잖아. 배우의 길은 한 방에 터지는 거니까 네가 우리 아들 뒷바라지만 잘하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법인 거야. 알겠어? 네, 노력할게요. 근데 언제까지 저렇게 시간만 버리는 건 좀. 본인이 나가서 프로필도 돌리고 오디션도 보고 해야 할 텐데. 그게 쉽니? 그렇게 해서 다 잘 됐으면 세상에 배우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일단 진득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법이라고. 그런 잔소리들을 버티며 신혼생활 딱 3개월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의 생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연을 맺고 처음으로 맞는 생신이라서 제가 뭘 해드려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돈 봉투를 선물로 드렸더니만 입을 셀쭉 내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생신 선물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챙기는 생신이라 뭘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어서 제일 유용하다는 현금을 넣었어요. 현금? 난 이런 것보단 다른 게 더 좋은데. 너 무슨 투자한다고 하지 않았었니? 영화 투자 말이다. 그런 거 하는 애면 네 남편을 영화에 꽂아줄 생각을 해야지. 나는 돈 같은 거 필요 없다. 우리 아들이 TV에 똑하니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게 내 생일 선물이나 다름없다 이 말이야. 저 말을 듣고 미치겠는 게 영화 투자도 망한 영화에 딱 한 번 해봤는데 그런 소리 들으니까 좀 부담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제가 드린 돈 봉투를 주머니에 쓱 챙기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표정이 살짝 굳으니까 은근히 제 눈치를 살피면서 시어머니를 말리더라고요. 아이, 엄마,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우리 마누라 부담되게. 때가 되면 알아서 다 해주겠지. 설마 자기 남편인데 모른 척 하겠어? 우리 와이프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나중에 투자로 자리를 잡으면 꼭 우리 남편에게 좋은 기회 줄 거예요. 근데 말이죠. 시어머니 생신 다음 달이 우리 친정엄마 생신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돈 봉투를 떡하니 드렸잖아요. 금액도 일부러 첫 생신이니까 넉넉하게 100만 원이나 드렸는데 우리 친정엄마 생신 때도 당연히 똑같이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친정엄마가 소갈비를 먹자 하셔서 소고기집에 갔는데 제가 똑같이 돈 봉투를 드렸거든요. 근데 남편이라는 인간이 고기만 처먹을 줄 알지 정말 저희 친정엄마 첫 생신 챙기는 건데 편지 한 장을 안 써온 것 있죠. 시어머니 생신 때는 남편이 꽃바구니를 집으로 보내고 편지도 써서 드린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장모님이라고 무시를 하는 건지 뭔지 우리 친정엄마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게 좀 치사하게 느껴지고 서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처음이니까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 애써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마음이 꽁하니까 티가 나는지 남편이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소갈비 맛있게 잘 먹어놓고 얼굴 표정이 왜 그래? 배 아파?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좀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어서 말이야. 우리 엄마 생신인데 뭐 그래 꽃바구니는 비싸서 돈 없어서 못한다고 쳐도 꽃다발 작은 거 하나는 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 생신 때는 꽃바구니 보냈잖아. 거기다가 편지도 써서 드리고. 근데 우리 엄마한테는 어떻게 빈손일 수가 있어? 내가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막말로 내가 영화 한 편만 딱 찍었어도 가능했을 일인데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해. 대사 한 줄이라도 있었으면 몰라. 나라고 뭐 장모님께 안 해드리고 싶었겠어? 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 뻔뻔하게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요. 일이 없으니까 돈도 없는 거고 제가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한 지 1년이 지나도록 남편 놈은 파트타임 알바나 하면서 여전히 백수였고 제가 돈을 벌어서 우리 부부 생활비를 쓰고 가족 행사를 챙겨야 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신혼 초만 하더라도 그게 전혀 아깝지 않았거든요.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이 사람의 단점만 보이고 정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이 인간이 집안일이라도 잘했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퇴근하고 돌아오면 늘 집안은 개판이었고요. 늘 본인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미루고 미뤘다가 저에게 떠넘겼어요. 당신 집에서 놀고 먹고 있으면 집 청소라도 하는 성의를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물론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어디 기웃기웃거리면서 일당 받아온다고 해도 생활비 대부분은 다 내 돈으로 쓰고 있잖아. 근데 내가 힘들게 야근까지 하고 돌아와서 빨래 돌리고 집 청소하고 그래야 해?
지금 나 돈 못 번다고 집안일이나 하라고 무시를 하는 거야? 집에서도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힘을 쓸 수 있겠어? 나 솔직히 바빠.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 벌어다 쓰고 있고 오디션 준비도 해야 해서 바쁘다고. 내가 영화배우로 성공만 해봐라. 당신이 벌어오는 돈의 몇 배는 벌 수 있다고. 아무래도 내 연기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이번 달부터 연기학원 좀 보내주면 안 돼? 저한테 연기학원비까지 내달라고 하는데 저도 점점 지치더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었고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너무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점점 꼴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집 앞 슈퍼에 나갈 때도 옷 하나하나 신경 써서 나가고 누가 자기를 알아볼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진짜 피식 비웃음이 나더라니까요. 그래봐야 아침 드라마에 대사 한 줄 있는 역할 두세 번 한 거 가지고 배우병에 걸려 있는데 꼴값이구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하지만 양가의 뜨뜨미지근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을 했는데 섣불리 이혼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결심하고 결혼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 큰일이 한번 터지게 되었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글쎄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폐차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친정엄마가 경찰을 끌고 다니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니 차가 심하게 찌그러지게 된 것이었지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일하다가 말고 뛰어갔었다니까요. 다행히 에어백도 터지고 하면서 친정엄마가 생명에 큰 위협을 받았다거나 심하게 다친 건 아니었어요. 차가 폐차를 할 정도였지만 차에서 충격을 다 흡수한 덕분에 친정엄마는 타박상만 좀 입으셨거든요. 근데 친정엄마가 당장 차가 필요한데 차를 폐차하게 되었으니까 큰일인 거예요. 친정엄마가 보험 일을 하셔서 돌아다닐 일이 많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입원을 해 계신 동안 제가 중고차 매장에서 튼튼한 중형 세단을 하나 해드렸어요. 차를 신차로 뽑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중고가 낫겠다 싶더라고요. 차량 등록 다 하고 친정엄마 퇴원하시는 날에 맞춰서 차를 가져다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엄마야, 내가 놀래서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다 찾는다. 지금 나한테 차를 선물해 주는 거야? 그것도 이렇게 좋은 차를. 아휴, 내가 진짜 딸 자식 하나는 잘 키웠어. 중고야. 다음에는 꼭 신차로 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생일 선물 대신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5년 동안은 생신 선물 없을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예, 당연하지. 이거면 내 인생 최고의 생일 선물이다. 아휴, 똑똑한 딸 키운 보람이 있네. 경차에서 중경차라니 신분이 상승한 기분이다, 얘. 와, 장모님 되게 좋으시겠다. 차 선물도 받으시고. 저는 솔직히 용돈 받아 쓰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데 차값이 얼마나 하지? 아무리 중고라고 해도 2, 3천만 원은 거뜬하지 않나? 갑자기 용돈 얘기는 왜 나와? 우리 엄마가 경차 끌고 다니시다가 크게 다치셨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선물 아니야? 아이, 누가 뭐래? 부럽다고. 자기가 벌어서 자기 돈 쓰겠다는데 내가 뭐라 하면 안 되지. 내가 뭐 그럴 주제나 되는 사람이야? 장모님 너무 좋으시죠? 나는 언제 효도하나. 우리 엄마도 타고 다니는 차 13년 된 차인데 바꾸긴 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저를 슬쩍 쳐다보더라고요. 만약 2년 전이었으면 그래? 내가 해드릴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2년 사이에 집에서 빈둥빈둥해 일당 받아 지 주머니 채워넣는 남편놈 보면서 이혼 생각 절절하고 정도 떨어졌는데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집안일이라도 돕고 제 기분이라도 잘 맞춰주는 인간이었으면 또 모르죠. 맨날 저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사달라 요구만 하는 인간인데 저도 이렇게 발전 없이 빈둥거리는 남편놈 답답하고 싫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저한테 시어머니 차를 사달라고 대놓고 요구를 했으면 딱 잘라 거절을 했을 텐데 우리 엄마도 차 바꿔야 하는데 장모님은 잘 키운 딸이 있어서 좋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더 얄밉더라고요. 제 입에서 먼저 내가 시어머니 차 사드릴게 하는 말이 나오길 기대하는 눈치였죠. 제가 왜 그렇게 해주겠어요? 당신도 돈 많이 벌어야겠다. 어머님 차 해드리려면 말이야. 효도해야지. 당신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인생 살 거야? 나랑 비교 안 되게 떡하니 돈 벌어서 어머님 차 꼭 사드려. 그러니까 콧구멍을 벌렁벌렁거리면서 저를 보더라고요.
차마 우리 친정엄마 앞에서 떼도 못 쓰고 쉬는 소리도 못하고 참느라 콧구멍이 커진 거죠. 그렇게 삐걱거리기 시작한 우리 부부는 결혼 2년 차에 크게 다투게 되었어요. 제가 일이 끝나고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는데 진짜 집안 상황이 개판인 거예요. 거실에는 술병이 굴러다니고 식탁에는 배달 음식들이 용기에 그대로 담긴 채로 널브러져 있고 남편 거실 소파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당연히 깨웠죠. 여보, 여보, 일어나 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아니, 집에 누구 왔었어? 술병은 뭐고 배달 음식은 뭐고 왜 거실에서 자고 있어? 아우, 술 취해서 잠깐 누워 있었다는 게 잠들었나 보다. 그 단역 배우 일 하다가 알게 된 배우 친구들이 놀러 왔었어. 나 지금 좀 취했거든. 피곤해서 자야겠으니까 자기가 좀 치워줘. 진짜 꼭지 돌게 만드네. 지금 제정신이야? 나 이제야 퇴근해서 집에 온 거야. 먹고 치우는 것도 네 몫이지. 이게 왜 내 몫이야? 나는 밥도 아직 못 먹었는데 저녁도 못 먹고 야근해서 배고파 죽겠는데 나 먹으라고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이걸 치우라고? 아이씨, 저기 음식 좀 남아있잖아. 그거 데워 먹으면 되지. 뭐라고? 내가 무슨 짬밥 처리하는 개야? 지들이 술안주로 먹고 남은 걸 나한테 먹으라고 하는 게 맞아? 지나가는 똥개한테도 짬밥 처리 안 하는 세상이야. 왜 이래? 오늘 뭐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나 술 마셔서 머리 아프다니까. 나는 돈 버느라 등골이 휘는데 너는 지금 팔자 좋게 술 처먹고 나한테 다 떠넘기는 게 말이 되냐? 너는 집안일도 안 해 돈도 안 벌어. 도대체 결혼하고 하는 일이 뭔데? 야,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너 때문이잖아. 세상 누가 유부남 배우를 써주겠냐? 나처럼 얼굴로 먹고 살아야 하는 애들은 결혼하면 안 되는 거 몰라? 너랑 결혼해서 내 인생 다 망쳤다고. 어디 뭐 영화에 투자하는 인간이라고 해서 영화에 꽂아주겠거냐고 들러붙었더니만 영화는커녕 결혼으로 올가면서 내 인생 다 망친 거 아니야. 어머, 취했네 취했어. 취중진담이냐? 집 정리하라니까 왜 내 탓을 해? 기가 막혀. 네가 지금 이렇게 아파트에서 등 따시게 눕고 배부르게 사는 게 누구 덕인데? 내 덕이지. 덕 좋아하네. 내가 결혼만 안 했어도 이 정도 돈은 벌고도 남았을 거라고. 내 일이 꽉꽉 막힌 게 다 너 때문이라니까. 그래? 그럼 지금이라도 이혼하자. 나 없으면 일이 슬슬 풀린다는 거 아니야? 내가 사라져 줄 테니까 이혼하자고. 나 지금 머리 아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이혼은 죽어도 못하겠지요. 솔직히 말해서 지가 지금 나이에 저만큼 능력 있는 여자를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고요. 조금만 더 시간 지나면 40 넘어서 얼굴 다 무너질 텐데 그때 돼서도 꼴값 떨고 살 수 있겠어요? 쥐도 주제 파악을 하니까 저랑 이혼은 꿈에도 못 꾸는 거죠.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저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이혼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는 집안일에 손 좀 대겠지 싶어서요. 저는 자는 척 눈 감고 누운 남편에게 네가 정리 다 하라고 나 나갈 거라고 하고 다음날 출근할 짐 챙겨서 나가서 숙박업소 잡아서 잤어요. 그게 우리 처음으로 한 부부싸움이었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데다가 둘 다 서로 굽히고 나오질 않아서 그런 건지 냉전 상태로 지낸 지 한 달쯤이 지나게 되었을 때 남편님이 저한테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좋은 기회를 얻어서 고정적 수입이 생기는 일을 하게 되었어. 나도 이제 돈 벌어온다고.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데 어디 촬영이라도 나가게 된 거야? 비슷한 건데 인터넷 방송하게 됐어. 뭐? 인터넷 방송? 너튜브 같은 거? 거기 말고 생방송만 전문적으로 하는 플랫폼에서 하게 됐어. 거기서 자리를 잡은 유명한 사람이 제안을 해주더라. 나도 이제 개인 방송하는 사람이야.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가끔 도가 지나친 방송이니 뭐니 하면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잖아. 이상한 거 하지 마. 건전하게 대화 나누고 일상 이야기하고 고민 상담하고 그런 방송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지가 알아서 한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이에 이놈은 인터넷 방송이 잘 되는 건지 점점 번쩍번쩍하게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뭐 못 보던 명품 지갑부터 명품 옷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제가 하루는 궁금해서 방송 주소 좀 알려달라고 저도 좀 보고 싶다고 말을 하니까 절대 안 알려주더라고요. 닉네임이 뭔지 방송 주소가 어딘지 아예 말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분명 집에서 컴퓨터 한 대 놓고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방송만 전념할 수 있는 사무실을 얻었다고 하더니 거기로 출퇴근하면서 방송을 하는 거 있죠. 인터넷 방송이 돈이 좀 되나 싶었어요. 아무튼 이놈도 돈을 버니까 제가 굳이 시어머니 생신 선물을 안 챙겨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치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계속 시어머니 생신엔 돈으로 성의 표시를 했거든요.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근데 정작 우리 엄마 생신 때는 아무것도 안 챙기는 남편이니까 괜히 저도 시어머니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계속 저한테 핀잔을 줬고요. 돈 좀 번다고 우리 아들 무시하고 그러지 마라. 우리 아들 영화 소식은 뭐 없냐? 네가 돈으로 좀 꽂아주고 해라. 매번 잔소리하듯이 이야기하니까 저도 잘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돈을 벌고 사치를 부리기 시작하니까 굳이 제가 생신 선물을 챙기기 싫은 거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보, 이번에 어머님 생신 때 선물 뭐 할 거야? 아, 안 그래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잘 됐네. 내가 요즘 돈을 벌잖아. 우리 엄마가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큰 거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 돈 많이 벌었나 보네. 준비 한번 잘해봐. 그럼 난 따로 뭐 안 한다. 같이 해야지. 지난번에 장모님 차 한 대 뽑아드렸었잖아. 우리 엄마도 차가 낡아서 많이 위험해 보이거든. 이번에 차 한 대 뽑아드리려고. 오늘 계약금 걸고 왔어. 잔금 7천만 원이라더라. 당신 돈 많이 벌었나 보다. 방송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그렇게 큰 돈을 벌었어? 그럴 리가 있어. 계약금 거는 거야 뭐 얼마나 한다고. 같이 하자고 했잖아. 장모님도 차 사드려놓고 왜 그래? 잔금 7천만 원은 당신 돈으로 내면 돼. 뭐라고? 나랑 상의도 없이 나한테 잔금을 왜 떠넘겨? 그걸 내가 왜 해줘야 해? 야, 당신은 양심도 없어? 결혼 전에는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그러더니만 막상 결혼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잖아. 당신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하자고도 안 했을 거야. 영화 빵빵하게 꽂아주는 줄 알고 결혼했더니만 결국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내 앞길 다 막았으면 당신이 나를 책임져야지. 어머 웃긴다 진짜. 내가 언제 당신 앞길을 막았다고 그래? 결혼하자고 한 게 누군데. 내가 나중에 자리 잡고 하자니까 육아하는 남자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결혼하자고 한 거 당신이잖아. 그럼 결혼한 배우들은 하나같이 집에서 놀고 먹어야 정상 아니야? 네가 노력을 안 한 거지?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말을 해? 내가 유부남이라서 일이 안 들어오는 거라고. 미혼인 남자가 해야 하는 역할만 넘치는데 내가 미혼이 아니라서 못하는 거라고. 기가 막혀? 누구 탓을 해? 네 연기 실력이나 보고 말을 해. 연기를 발로 하니까 배역을 못 따내는 거지. 그럼 내가 연기학원 보내달라고 할 때 좀 보내주지 그랬냐? 도대체 하나부터 열까지 왜 내 돈으로 해야 하는 건데. 네가 벌어서 하면 되잖아. 양심 없이 구는 게 누군데 지금 내 탓을 하고 드냐고.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당신이 결혼 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나사 빠진 사람처럼 사니까 내가 정이 뚝뚝 떨어져서 꼴도 보기 싫어. 정이 떨어지든 말든 계약했으니까 잔금 7천만 원이나 보내. 나는 기분 나빠서 당신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네. 사무실 가서 자든지 할 테니까 돈이나 보내라고.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은 혹시라도 제가 잔금은 보내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됐는지 그 다음 날부터 전화를 해서는 잔금 7천만 원 여기로 보내면 된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계약금 날리면 안 된다고, 돈 내라고, 장모님만 차 사주는 법이 어디 있냐고 시댁을 무시하는 처사다 뭐다 하면서 따지고 드는데 진짜 기가 막혀서 잔금을 안 내주려고 마음 먹었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바뀌게 되었어요. 제네시스 차 봤는데 시간도 걸린다는데 미리 계약금 걸어둔 덕에 한두 달 뒤면 나온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일단 저도 생각이 다 있었으니까 일단 잔금을 보냈지요. 그리고 한 달이 조금 더 지난 뒤 새 차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남편 놈이 자기는 방송 시간이 겹친다면서 직원에게 끌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든가 말든가 하고 시몬의 집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새 차 나온다고 시모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딱 시어머니네 아파트 주차장에서 온 가족이 세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시승식 해야 된다면서 아들이 사준 차라고 이 차 타고 밥 먹으러 가자고 난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습니다. 차가 떡하니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는데 까만색 제네시스가 광택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시어머니 앞에 차가 딱 서자 차문을 열려고 하는데 차문이 잠겨서 안 열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창문 두들기면서 말을 했죠. 아, 저기요. 여기 제가 인수자니까 이제 나오세요. 그 차 아들이 사준 제 차거든요. 그 순간 정말 슬로우 모션이 걸린 것처럼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고 운전석에서 우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 반갑네요. 아니. 사돈이 왜 제 차를 타고 있어요? 시아버지랑 남편이랑 전부 운전석에 앉은 우리 친정엄마를 멍하니 바라보더라고요. 이게 왜 사돈 차예요? 제 차니까 당연히 제가 운전을 하고 있죠. 그럼 누가 하나요? 어머,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게 왜 사돈 차입니까? 우리 아들이 나한테 생일 선물로 사준 차인데. 양심도 없으셔라. 이 차 잔금 7천만 원을 우리 딸이 냈는데 이 차값의 90%를 우리 딸이 냈는데 왜 아들이 사준 차예요? 아들은 다른 차 사주겠죠.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계약금을 냈고 아들 이름으로 계약했으니까 우리 아들이 나한테 사준 차가 맞지? 그거 계약금 뭐 얼마나 냈다고? 50만 원? 내가 계좌로 입금할게요. 나머지 선수금부터 잔금 전부 우리 딸이 냈는데 고작 50만 원에 이 좋은 차를 가져가겠다고? 그건 안 되지. 아니, 우리 아들이 내 생일 선물로 사준 거라니까.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당장 나오세요. 내 차라니까. 이거 계약자 이름도 우리 딸로 바꿨어. 돈 내는 사람이 우리 딸이라니까 바꿔주던데. 다들 상식적으로 좀 삽시다. 예, 차 타. 저는 냉큼 차에 올라타서는 황당하여 있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아든 남편놈 노발대발하면서 삿대질 하더라고요.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혼 서류? 내가 이혼을 왜 해? 죽어도 못해. 당장 우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차 내놔라. 내가 왜? 야, 너 인터넷 방송하는 거 안 알려주던 이유가 있더라. 내가 정말 힘들게 찾아냈지 뭐야. 아이디 숫자를 다르게 해놔서 좀 걸리긴 했지만 찾을 수는 있더라고. 너 완전히 복근 드러내놓고 미혼인 척하면서 방송하고 있더라. 여자들한테 후원금 받아가면서. 너 제정신이니? 그 말에 남편놈도 시부모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쪽팔리겠지요. 나이 30대 후반에 복근 드러내놓고 누나 자기야 하면서 방송으로 여자들 돈 뜯어내고 있는데 안 부끄럽겠어요? 제가 이놈이 잔금 내라 한 뒤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씀씀이도 커지고 명품 옷들도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늘어나고 거기다가 제네시스를 물론 제 돈으로 잔금 내라 하긴 했지만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사드리겠다는 게 마음먹기 쉽지 않은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심이 돼서 무슨 방송을 하나 찾아봤지요. 그냥 먹방이라든지 일상 수다 같은 거 떠는 건가 했더니만 누님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있었을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반반한 얼굴 가지고 미혼인 척하면서 말이죠. 뭐 돈 많이 내면 개인적으로 연락처도 주고받는 것 같던데 이거야말로 소위 말하는 제비 아니겠어요? 이런 놈이 제 남편이라는 게 믿어지겠냐고요. 우리 친정엄마한테도 신차 뽑아주고 싶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중고차 뽑아드렸었잖아요. 그거 다시 되팔아도 그렇게 손해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차는 다시 중고로 팔고 제네시스 뽑은 거 우리 친정엄마 주면 되겠구나 싶었던 거죠. 어차피 신차 기다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한 달 만에 받게 되면 개꿀이구나 싶었고요. 그리고 친정엄마께 중고차 사준 것도 그냥 연식 좀 있는 중형차라서 마음에 걸렸거든요. 경차보다야 훨씬 낫겠지만 사고 났을 때 생각하면 이 차만큼 튼튼한 차가 좋지 않겠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운전도 별로 안 하지만 우리 친정엄마는 보험료 때문에 매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친정엄마한테 훨씬 이득인 거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그런 방송하는 남자랑 어떻게 살겠어요? 유부남인 것도 속인 마당에 더한 짓을 할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애 없을 때 이혼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참에 이혼하자 마음먹고 이혼 서류까지 준비하고 계약자 이름 바꾸고 친정엄마한테 사정 이야기하고 차 끌고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 친정엄마 가뜩이나 사돈이며 사위며 마음에 안 들었다고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하시면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니, 방송은 또 언제 찾아봤어? 그거 다 먹고 살자고 연기하는 거지, 연기. 서로 잘못한 거 사과하고 이제 그만 장난치고 내려. 장난 아닌데?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으면 바로 소송 들어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여태까지 내가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에 보답하고 싶으면 조용히 도장 찍고 마무리하자고. 너도 나 때문에 인생 망했다며. 돌싱으로 어디 한번 배우 생활 잘해봐. 얼마나 성공하는지 내가 지켜봐 줄게.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엄마 차를 타고 집으로 와서 간단하게 짐 싸서 친정으로 갔고요. 어차피 그 집도 제 명의로 된 집이라 남편 놈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뒤로 뭐 연락 엄청나게 왔죠. 나 죽어도 이혼 못해. 이혼 못한다고. 당신이 내 차만 돌려주면 다 괜찮아질 일인데. 그게 왜 네 차니? 내 차지. 내가 돈 냈는데. 너 자꾸 그러면 이혼 소송 걸어서 네 방송도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수가 있어. 너 유부남인 거 걸리면 후원해준 누님들한테 몰매 맞는 거 아니니? 그 말에 딱꼭질 씨게 하더니만 울며 겨자 먹기로 이혼 도장 찍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혼 마무리되고 산 지 3년이 안 돼서 재산 분할할 것도 없고 남편도 몸만 덜렁 쫓겨났죠. 신혼집 살던 것도 다 정리하고 친정 들어오고 나서 전 남편 놈 인터넷 방송국에 가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돈의 팔촌의 숙부의 조카에게 들었는데 이 자식 유부남이었고 얼마 전에 방송에서 미혼인 척하다가 마누라한테 들켜서 이혼당했다는데요. 댓글이 아주 수십 개가 줄줄이 달리더라고요. 돈 쏟아부으면서 데이트 한번 해볼까 싶었던 열혈 팬들 다 난리 났고 전 남편 방송국 문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했는지. 그것도 어느 인터넷 방송 전문 회사랑 계약하고 한 거라던데 기간 못 채워서 위약금 물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내 방송국에 익명으로 글 쓴 사람 너지? 사돈의 팔촌에 뭐가 어째? 어쩔 거야.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나 위약금 물어줘야 하는데 돈 없다고. 네가 돈 내놔. 미쳤냐? 나라는 증거 있어? 없잖아. 왜 생사람을 잡고 그래?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주냐? 정신 차리고 꺼져. 저는 그 뒤로 그냥 직장 열심히 다니면서 한번 크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지내는 중이에요. 알아요. 저도 제가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는 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올리면서도 사실 걱정되긴 했어요. 너는 뭘 잘했다고 이런 사연을 올리냐 하면서 욕을 먹진 않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그래도 속 시원하잖아요. 어디 가서 쪽팔려서 말도 못할 이야기였는데 익명의 힘을 빌려 이야기를 하니 제 속 한번 오지게 시원합니다. 더 당하기 전에 이혼했고 차도 결국 우리 친정엄마한테 선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친정엄마가 중고차 타는 것도 마음이 좀 그랬는데 신차 뽑아드려서 마음 좋아졌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 그놈 방송국까지 터트려 버렸으니까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늘 제 탓만 했던 거 저도 이혼 후에 심리 상담 받으러 가니까 가스라이팅 당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인간이 그런 식으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죄책감을 가지게 하려고 한 거래요. 그러니까 다 털고 잊어버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이라는 거 참 좋은 거였어요. 저는 솔직히 이상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제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마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더라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상담받아서 저의 내면의 지혜를 좀 키우려고 합니다. 얼굴 반반한 거에 속아서 다 해주려고 하지 않고 제 내적인 부분을 강하게 키우려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좋은 사람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직 30대 중반이니까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해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뭐. 결혼과 이혼은 좀 뼈아픈 실수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너무 질책하는 말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상처받아요. 그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가정의 평화와 좋은 기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